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프랑스 농민 시위대가 수백 대의 트랙터를 동원해서 파리 주변 주요 도로를 막고 봉쇄하는 시위를 2주 동안 이어가다가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 시위대의 농민 시위가 유럽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어서 유럽연합 차원의 대책까지 마련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현지에 있는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 연결해서 유럽 각국으로 확산된 농민 시위 원인과 남은 과제들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프랑스는 아침이 됐겠죠? 네, 아침 9시입니다. 네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일단 프랑스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가 2주 만에 해제됐다고 하던데 현재 상황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난 토요일에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모두 일터로 돌아갔는데, 네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데, 네. 프랑스 정부가 이제 농민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약속을 받아낸 것 뿐이고, 이제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이 불신이 남아 있는 건데요. 이 정부의 약속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향후에 이제 농민들이 언제까지 이 약속을 기다려줄 수 있을지 이거를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이게 그 시위가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네. 다시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 얼마나 약속을 이행하는지에 따라서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난달 28일인가요? 그 2명의 환경운동가가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 그림에 수프를 뿌리는 이른바 수프 테러를 자행해서 더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프랑스 농민 시위로 인한 피해도 적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루브르 박물관에 어떻게 보면 뭐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모나리자의 수프를 투척하는 네. 그러니까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어떤 그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확 타오르는 이런 성격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앞에 보호 유리가 있어서 이제 닦아내면 되는 거지만.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의 경우에 그 도로를 이제 그 점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타이어라든가 이런 걸 태운다든가 이런 방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 그 프랑스에서 추산하는 것이 총 100만 유로 정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이제 14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피해 규모가 있을 거라고 추산이 되는데 네네. 지방에 따라서 이제 피해가 큰 지방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수억 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짊어져야 될 그런 피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중앙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느냐, 중앙정부에서는 또 지방정부에서 해야 된다, 이런 서로 좀 눈치 보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피해를 어떻게 이제 복구를 하느냐, 네. 이 문제도 좀 그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청취자분들이 그런 부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이 2주간의 농민 분노가 왜 시작됐나, 어디서 시작됐나, 특히나 유럽 연합 최대의 농업 국가라고 불리는 이 프랑스 농민분들이 거리로 나서게 된 이유가 뭔가 싶은 걸 텐데요. 이게 보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농기계용 디젤 연료에 대해서 이 유류세를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 게 이 시위의 도화선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 도화선이 됐다. 그 이야기는 그걸로 인해서 폭발이 됐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시작은 아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이전에도 이제 많은 문제들이 쌓여 왔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디젤 가격, 이 유류세를 인상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 농민들을 더 화를 나게 한 것은 네. 유류세 인상이 이제 결국은 농민들에게 전가가 되고 그다음에 유가 인상에 대해서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하를 해주는 이런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던 이런 것들이 더 농민들을 화를 나게 만들었던 그런 것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모두가 알고 있듯이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작 비용이 이제 대폭 증가했는데, 예. 유료 보조금 같은 것들이, 이게 당국의 지원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농민들을 향한 지원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수입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제 농민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든 건데, 네네. 실제로 현지 보도를 봐도 농가 수익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 줄어들어 왔다는 거거든요. 예. 현재 농민 5명 중에 1명은 빈곤선 아래까지 떨어져 있는 이런 내몰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류세 인상 계획 이것이 결국은 농민들을 폭발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농업 생산 어떤 단가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폭발을 하지 않나 싶고 뭐 그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화선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지만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소들도 뭐 집단 전염병 폐사도 했고요. 하여튼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가 프랑스 정부가 기름을 부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위에 나선 농민들의 요구 사항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의 요구 사항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문제의 정반대로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오르면 소비자 가격도 오를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물가 인상을 바라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물가 인상을 바라지 않고 이제 소비자 물가에 민감한 것이 또 유통업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다 결국 피해는 전부 농민에게 전가가 된다는 그 문제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에갈림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시장 가격이 반영이 된다는, 그러니까는 생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예. 이것도 시장 가격으로 반영이 되도록 농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을 반영을 한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에갈림법의 일부분인데, 이게, 위반하면은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근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유통업체와 농민들 간의 어떤 갑을 관계라 할까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래 단절이 두려운 농민들이, 이 식품업체라든가, 유통업체들을 고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문제를 이제 개선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농민들의 요구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랑스 정부가 손을 들었죠. 성남 농심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추가 재정 지원 또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던데 결국에는 농민과 정부 간의 줄다리기 끝에 농민이 보따리를 잔뜩 챙겨 들어간 모양새라고 하던데요. 어떤 대책을 정부가 내놨나요? 일단은 예.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1억 5천만 유로의 재정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1억 5천만 유로가 한화로 2,160억 원 정도 되는데 좀 넘는데 네. 그 정도의 이제 지원책.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프랑스 정부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거든요. 유럽연합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환경 규제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현재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것 때문에 환경 규제책들이 있는데 유럽연합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2025년까지 살충제 사용을 50%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에코피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지금 발표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유럽연합에서도 아마 이거를 일시적으로 좀 보류하는, 네. 그런 기준을 새롭게 이제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갈림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농민들을 좀 보호해야 되는 그런 법인데, 이게 이제 유명무실화된 것, 이거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정보안이 이제 나왔고요. 네네. 이런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런 뭐 어떤 친환경 규제 또 세금 부담 뭐 물가 상승 등등의 격분한 게 프랑스 농민뿐만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벨기에,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뭐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이런 움직임이 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유럽연합 지금 특별 정상회의 이 시즌에 맞춰서 유럽 각국의 농민들이 트랙터 뭐 1000여 대를 몰고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까지 집계를 했다고 하던데요. 이 소식도 좀 네.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프랑스 정부만 결정을 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피토 계획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그 살충제 사용을 줄인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유럽연합에서 결정한 문제였고 네. 유럽연합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예를 한 가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린다면은 살충제 사용을 줄인다. 이게 이제 유럽연합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럽 농민들의 불만은 영국에서는 살충제를 마음껏 사용을 한다. 물론 이제 그것들의 틀립니다. 그 살충제를 마음껏 사용을 하면서 결국은 그 수입품들이 들어오면은 그 피해는 그러면 그대로 우리만 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것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럽 연합의 그 행정부격인 그 브뤼셀에서도 결국은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에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이 이제 브뤼셀로 집결하게 된 것이죠. 지금 그 유럽 여러 나라의 농민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의 하나로 EU의 관료주의 또 뭐 탁상 행정 이런 것을 꼽던데요. 뭐 농업을 모르고 현장을 모르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하지 않은 뭐 그런 행정이라는 건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비판적으로 보면은 네. 탁상 행정이다, 이제 관료주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일부 맞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층 간의 이제 이익 투쟁 속에서 결국은 소비자 그리고 유통기업, 상인, 농민 이 사이에서 농민들이 사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것이 네. 과연 행정가들의 잘못만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조정해야 되는 그 의무가 행정부에 있다라고 그 차원에서 보면 정부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정부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실손을 약자에게 전가하는 책임이 정부에게만 있는가? 대기업, 부유층, 중산층 이쪽에는 없는가? 이런 문제도 이제 같이 동시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 유럽연합도 아까 프랑스처럼 뭐 부랴부랴 어떤 농업 지원 대책을 내놨다고 하던데 여기는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유류가 인상한 그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농업 강국이었는데 이 농업 수출량이 이 바다가 러시아에 의해서 바다가 막히면서 네. 상당량이 유럽 대륙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값싼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갑자기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경쟁력, 그러니까 유럽에서 생산되는 그 농업 생산품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럽연합 집행부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해서 이제 면세 조치가 이제 내려져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강화하겠다 이런 조치를 이제 내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입량이 이제 2년치를 초과하면은 자동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그러니까 좀 전쟁 때문에 이제 어떤 내려진 어떤 조치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좀 강화되는 그런 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환경 보호를 위해서 휴경지가 의무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일부를 4%를 휴경지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일단 그 올 한 해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 이런 대책도 역시 유럽 연합 집행부에서 내놨습니다. 농민들은 뭐 이 역시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유럽 각국의 농민들의 요구 사항이 혹시 각각 좀 다른가요? 상이한 부분이 있나요? 사실은 유럽
연합 국가 안에서도 그런 그 농산품 간의 가격 차이가 있고 예. 충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최근에는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서 토마토 가격을 가지고도 또 충돌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그 국경을 넘어가는 어떤 농산품에 대해서 이거 가격 경쟁,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연합 경계선을 넘어가면 이제 그 어떤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것들이 값싼 이제 수입품이 들어올 경우에 여기서 이제 그 그러니까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계층에서는 상당한 어떤 그 위협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럽연합의 대책 같은 것들도 사실은 유럽연합의 무언가가 결정이 되려면 27개국 전체의 그 최종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만장일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지켜질 것인가, 이것 역시 농민들이 또 이렇게 그 유럽 농민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유럽 농민들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쓴다고 해요. EU와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 간에 진행 중인 그 FTA 자유무역협정 이 협상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외국에서 수입 들어오는 값싼 농산품,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위협을 느끼는 유럽 농민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유럽 연합과 남미 메르코수르 간에 FTA가 지난 2019년에 어느 정도 잠정 합의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남미의 싼 농산품이 그 관세 적용을 거의 받지 않고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이게 불거지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럽연합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최종 타결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타결까지 좀 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 결국 그쪽으로 영향이 간 것이죠. 지금 유럽 농민의 불만들이 지금 EU의 정치 지형 변화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들었는데, 실제 그런 부분도 주목되는 포인트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5월이면은 이제 5월, 6월 이럴 때 이제 선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유럽연합 의회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연합의 전체 국가에서는 유럽연합 의원들을 선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민감한 이슈 이런 것들이 특히 극우 세력이 여기에 편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이 현지 유럽에서의 정치 분석인데, 뭐 이들이 이제 선거에 이길 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농민들의 요구사항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다, 당장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럽연합의 기존의 고대 정당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 뭐 약간 곁가지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 프랑스 농민들의 어떤 시위 이런 것들이 조금 누그러지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지금 프랑스 현지에 계시잖아요. 이번에는 뭐 지방 경찰들까지도 어떤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고, 어떤 이런 농민들의 이런 시위와 어떤 파업 이런 물결이 다른 직업 영역까지 좀 퍼져가는 좀 추세인가요? 뭐 프랑스에서 시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잘 알려진 일입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농업 시위, 그리고 이번에 특히 농업 시위에서, 농민 시위에서 정부가 사실상 거의 백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른 어떤 계층, 그리고 다른 직업군 이런 곳으로도 이제 시위가 번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뭐 늘 시위와 함께 사는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프랑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한수님께서요, 이런 걸 좀 여쭤보십니다. 유럽에서 농업 정책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 이게 혹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질문도 주시는데, 여기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뭐 유럽과 이제 한국 간에는 농업의 교류가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경선을 넘어가는 그런 문제에서의 관세 적용 문제가, 그리고 이제 특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급하지만은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가 기후 변화 문제와
농업의 문제, 이 문제는 상당 부분이 중첩이 되는데 충돌을 합니다. 예. 이 문제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유럽에서도 진행되었던 그런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그 문제가 결국 농업에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도 이게 쉽게 농민들에게 물러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언젠가는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도 어쨌든 무역을 해야 되는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들이 없이는 외국과 무역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점점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프랑스에 있었던 한 2주간의 어떤 시위, 이 시위에 뭐 도화선이 되고 어떤 기름을 부은 요인들을 요목조목 잘 분석을 좀 해 주셨는데 뭐 외신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1989년생인가요? 최연소 프랑스의 그 총리가 너무 좀 부유한 배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 특히나 농심을 잘 읽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던데요. 가브리엘 아탈 총리에 대한 현재 평은 좀 어떻습니까? 그 아탈 총리 같은 경우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랑스 역대 최연소 총리거든요.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현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 당시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었는데, 근데 이런 그 나이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프랑스 국민들은 상당히 그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문제되지 않는다, 능력이 있으면 상관없다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네. 바로 지금 지적하셨던. 그러니까는 나이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경험 부족. 그러니까 예. 다른 경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농업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네네.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부유층 출신은 맞습니다.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은 이 프랑스 국민들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아까 극우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실제 그 프랑스에서는 또 독일도 며칠 전에 저희가 좀 소개해 드렸고요. 극우 정당이 좀 약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프랑스 분위기 좀 전해 주실까요? 프랑스의 경우는 예. 그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두 번째 연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두 번 다 1차, 2차 결선 투표까지 가는 과정에서 두 번 다 극우 정당의 후보 마린 르펜 후보와 마크롱 현 대통령이 이제 겨루어서 대통령이 당선된 케이스였거든요. 네네. 그만큼 극우 세력이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극우 성장한 만큼 극우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 극우만 아니라면은 네. 우파, 좌파 모두 밀어줄 수 있다, 이런 국민들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네. 그 힘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대통령 두 번 연임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러니까는 결국은 두 가지가 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극우 세력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그 부분, 우려스러울 정도로 성장을 했다. 심지어는 그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다음에 대선이 열리면 극우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던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기는 프랑스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극우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어느 나라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만은 사실은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마크롱 대통령이 인기가 있는 대통령이라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데 다만 극우를 막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계속 대통령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역시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의 프랑스의 정치 상황이다,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프랑스의 시위 문화 양상도 좀 궁금한 게요. 트랙터를 처음에는 수백 대를 동원했다가 나중에는 유모차 부대도 나왔다가 달팽이 택시도 나왔다가 이렇게 어린 자녀까지 동원되고, 이 농민 시위가 격화되는 데에서 장갑차까지 투입됐다고 하던데 이런 시위의 양상도 하나의 좀 문화로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시위는 보장이 되고 네. 자유롭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네. 유모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일부 정서에는 무슨 시위대 유모차까지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시위에
가족들이 함께 나오는 것이 상당히 그 일반화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유모차의 어떤 그 방점을 찍을 만한 그런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시위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도 시위가 이제 많이 이제 자유로운 국가입니다만은 네. 한국에서 생각하는 또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정당한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프랑스에는 많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아까 그 프랑스의 농민 시위 뭐 일단락은 됐습니다만 문제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발단이 됐던 거는 우크라이나산 어떤 저가 농축수산물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이 제한되지 않으면 이 농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살아있고 다시금 좀 터져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그 정부가 약속을 했지 어떤 실제 정책으로 위반되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것이 빠른 시간에 지켜지기가 참 어려운 약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는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네네. 일단은 그 농민들은 지켜보겠다 이제 그런 입장인 셈이고 실제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도 소개하고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5944님, 프랑스 농민의 마음과 우리 농민의 마음도 같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농민들을 더 꼼꼼히 잘 챙겨줘야 할 것 같아요 하셨고요. 2304님,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씀을 또 인용하셨네요. 식량 안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우리 농민들이 어려워지면 식량 자급률도 그만큼 낮아질 테고 안보도 위험해질 겁니다. 정부에서 미리미리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끝으로 소장님께서 이 프랑스 농민 시위의 어떤 앞으로 그 향배 또 정부에서 이미 약속은 했지만 이것을 이행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좀 전에 소개해 주셨던 그 네. 시청자분 말씀들이 너무 좋은 말씀들인데요. 그래요? 네. 전적으로 그 좋은 말씀들이라는 거 동의를 하고 네. 결국은 그 프랑스가 유럽의 농업 강국이긴 합니다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수십 년, 30년 정도 동안에 농가의 수익이 계속 줄어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놔두면은 좀 전에 어떤 한 분이 농업이 결국은 안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업이 위태로워지면은 모든 분야가 다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은 반민교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결국은 그 국제 뉴스를 보면서 외신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현지에서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님과 전화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눈발이 날리는 구간이 늘면서